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이제 MB가 전면에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박근혜는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근혜는? 하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의원님? 이명박 사무실의 호수가 503호예요. 5035. 무섭지 않으세요? 503? 이명박 사무실이요. 네. 이명박 개인 사무실. 거기에 호수가 503호라고요. 그게 뭐지? 503이? 박근혜 수임잖아요. 수임. 그럽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누가 그런 것까지 또 예리하게 예. 탐정이 또 나타났네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이명박의 자잘한 잡범 같은 이야기들 몇 개만 할게요. 나 진짜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그렇게 쓴 정도라 그러면요. 이명박 씨는 저는 즉결처형이라고 봐요. 뭘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국정원 특활비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준 사람 있고 전달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MB는 한마디 더 붙으면 예전에 자기한테 칼이 겨누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날 자기한테 데려다 끌려간 거에 대한 안갚음이다. 이렇게 에이씨. 참 짜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자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안갚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 말 외에는. 그러니까 비열한 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는 국정원 통해 가지고 언론에 계속 말도 안 되는 누모 흘려가지고 모욕주기 방식으로 수사하다가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국정원 이야기였고 당시에는 지금은 측근 이야기였고. 예. 자, 그런데 참여연대가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비밀협정 의혹 관련해서 MB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서, 현재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협정 자체를 약간 수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비준과 문제도 이렇게 협의가 되고 또 우리 기업들 문제가 있는데 네. 어떻게 됐건 또 이게 고발이 되고 나면 또 수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이건 아랍에미레이트 UAE하고 비밀협정 당시에 원전 협상이 2009년대이고 2010년도에 4개의 비밀협정이 맺어졌고 공개되지 않았다는데 그 비밀협정의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한 협정이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정부에게 맡겨주는 것이 좋겠다. 이걸 수사까지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네요. 예.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나라의 이익과는 상관없다고 하면 바로 수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까발려 놓으면 상당히 상황이 망가지는 상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MB는 박근혜가 한일 협상 과정에서 정신대 팔아먹고 자존심 팔아먹는 것처럼 MB도 그랬을 것 같아요. 원전 하나 팔아먹은 과정에 들리는 말로 그 내전이 벌어지면 군사 개입하는 우리 군인을 해외 전쟁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그냥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막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고쳐보려고 한 것 같고. 예. 네. 자, 유해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요. 네. 고발 당했다는 말씀만 네. 드리고요. 자, 지금 4대강 문서도 공교롭게도 이명박이 골목 설명 비슷한 거 하고 그리고 이명박이 지금 이제 사법 처리 코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 수자원 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파기 직전에 발견해서 지금 이게 박범계 의원도 막 이야기하고 폭로하고 대행업체 직원도 지금 기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수자원 공사의 변명은 뭐냐면은 요거는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버리는 건 사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 말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자료들은. 사본뿐만 아니라 워낙 방대한 자료들은 이렇게 종이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료들은 그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정적인 것들은 다 갖고 있다가 불리한 것들만 싹 버리는 형태.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사실 이명박의 공범이거든요. 더 문제가 커질까봐 지금 파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해보는 거거든요. 네, 4대강만 나오면 제가 경기가 나는데요. 그렇죠. 또 관련이 있으시죠. 네. 4대강 때문에 제가 김성애 새누리당 의원한테 맞고 1,000만 원 벌금까지 제가 재판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 로비.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이 포함된 2011년도 예산안을 또다시 날치기 처리 시도합니다. 소수 야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온몸으로 맞서면서 격렬히 대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자신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던 강기정 의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합니다. 강 의원의 입술에선 곧바로 피가 터지고 8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육사 대령 출신으로 재학 시절 럭비로 단련된 몸을 자랑하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강 의원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4대강 관련한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김성회가요, 지역 난방공사 사장에 취임하는, 저도 그 사람 그 기억나요. 정말 무지먹지하게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걸 그렇게 만들죠. 강기정 의원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정확히 진실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당직자, 여당직자와 기자들이 김성애 의원으로부터 머리카락이 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제가 김성애 쪽으로 다가가서 야, 왜 그러냐 하고 거센 항의를 하자 김성애의 주먹이 제 안경을 스쳐 지나가면서 때리고 제 주먹이 김성애 의원의 입술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김성애 의원이 그 이후로 저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인데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냐는 분명히 김성애 의원이 먼저 시작한 거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4대강 날치기 예산 저지 과정에 제가 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시죠? 솔직히. 아니요. 지금은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다수의 힘을 믿고 불의한 날치기를 하면 저는 저항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건 국민들이 뭐 폭력이다, 싸움이다 그러지만은 폭력이다, 싸움이다라는 뒷속에 감춰진 옳음을 찾기 위한 과정에 어떤 불가피함이다. 저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명박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비열한 거냐면, 그리고 나서 김성애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격려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에라이. 다음날 보니까 김성애 의원한테 MB가 전화를 해서 잘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에이씨. 그래서 참 저는 그때 병원에서 한 번 더 아팠죠. 이 4대강에 이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다스네 무슨 국정원 특활비네 이야기하고 있지만 4대강은 이명박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이번에 골목 설명에서도 4대강의 뭐 수질 개선 작업? 예. 지금 그때 22조 들어서 만들어 놓은 4대강 보 있잖아요. 이걸 하도 오염이 돼서 지금은 전부 보가 위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를 만들어서 지금 무용지물이 돼 있습니다. 정확히 22조를 썼는데 당시에 22조 중에 지금 수자원공사가 8조를 쓴 겁니다. 당시에 수자원공사는 이 8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좋은 우리 공기업이었거든요. 빚이 없는 공기업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순간적으로 4대강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면서 빚을 8조 원을 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8조 원이라면 22조 중에 3분의 1을 수자원공사가 MB의 지시로 덤탱이를 쓴 거죠. 제가 당시에 수자원공사 그 직원들 아는 사람 또 직원들한테 야, 좋은 공기업 하나 망하지 말아라. 너희들 망하면 다 퇴직해야 되고 빚더미 안 지면 너희들한테 결국은 후회가 될 거고 물값 올려야 될 거다. 결국 상하수도값.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수자원공사의 서류더미가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파쇄되고 있다. 빼돌려서 없어지고 있다. 이런 저도 어제 상황을 보고받고, 아, 곳곳에서 4대강 흔적지우기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렇죠. 예, MB의 수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폐기된 10톤 정도였대요. 문서가 10톤. 어마어마한 거죠. 트럭으로 따지면은 1톤 트럭은 트럭도 아니니까 뭐 빼고 보통 한 10톤 트럭 하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근데 거기에는 보안 스티커도 붙어 있었고요. 서류들 중에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하니까 4대강은 사실은 감사원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중간에 4대강은 워낙에 문제가 많이 발견돼서 감사원이 몇 번 감사를 합니다만 문제점 발견 없이 그냥 거의 검찰로 말하면 무혐의 처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방식이었고요. 최근에 그 영산강의 죽산보 있죠. 개방을 했더니 예. 생태계가 돌아오더라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네, 이미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서 4대강 그 보는 다 개방하는 쪽으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물론 4대강은요, 법적으로 다시 꺼내기 좀 힘들 거예요. 4대강 사업의 비리 문제는 건설업자들 간의 담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거든요. 다시 꺼내들기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좀 힘들 거라고 일단은 봐요. 네, 4대강 문제는 제가 2010년부터 2년 동안 아무튼 저하고 김진애 의원하고 주로 이제 이 4대강 문제를 많이 다뤘던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은 이제 김상희 의원 그 뒤로 이렇게 다뤘는데, 이건 다시 보기는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뭐 비리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이 4대강을 원상으로 회복하자. 지금은 이제 4대강 보만 들어 올려서 물만 흐르게 만들었는데,
이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보라든가 이런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자라는 주장을 지금 또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 4대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옳았는지 또 다른 비리가 없는지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나중에 고민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보를 폭파하는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명박 씨가 이번에 골목 성명에서도 4대강을 마치 좋게 만들려는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표현 자체가 그랬다고요. 독일에서 보니까 이런 우리와 같은 4대강 운하 사업을 했다가 이제 원상 회복하는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상 회복하는 과정을 저도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근데 독일도 그렇듯이 우리도 4대강에 대해서 저걸 지금은 이제 소통만 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4대강 살리기.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최악의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4대강은 죽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문서 파쇄를 했던 이 근로자가 굉장한 일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의 제보예요. 35살의 김건혁 씨인데 본인이 이 작업을 하다가 문서에 들어있는 보안 스티커라는 것들 때문에 이 어차피 파쇄를 할 거니까 이 문서를 유심히 봤다 그래요. 거기에 그 민감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몸에 숨겨서 나오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걸 제보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디지털로 데이터화 돼 있는 자료는 분명히 저는 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이미 조장된 거야. 이거 사본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원본으로 조장 안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기록원 쪽에서도 원본이 없으면 문제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5.18, 80년 5.18에 관련 기록을 88년에 5.11 분석반,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그때 당시 안기부 애들이 만든 5.11 분석반인가요? 거기서 88년 청문회, 인사청 50 청문회를 앞두고 모든 문서를 파기하면서 디지털화 시키거든요. 그 디지털화 시키면서 다 조작해서 찍습니다, 그걸. 그러면 이 디지털로 찍어놓은 이것은 조작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원문서를 파기해버리니까. 원문서를 조작해서 디지털로 찍고 원문서는 파기하고 그러면 남는 것은 디지털만 있기 때문에 디지털 그 자체로는 조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서의 보관 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톤에 가까운 문서를 이 시점에 해필이면 한꺼번에 버리려고 했던 건 오비일학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 문서 파기를 지시한 자로부터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워낙에 방대하니까 어떤 인력이 붙어서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수자원공사 말대로 다 원본이 있는 거다. 네. 이건 다 사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면 그 문서를요, 파쇄하지 말고 통째로 어디에다가 뭐 가처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이야기는 어디에다 주면 연구 자료로 좀 쓸 수 있도록 밖으로 누출하지 않는 정부 문서니까 누출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어디 연구기관에 연구소에 기증을 하면 좋겠어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것인가를 연구한 사람처럼 보여요. 먹고 튀자죠, 네. 먹고 튀자. 곳곳에 이명박이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 하다못해 나쁜 거 배우면 안 되는 건데 국정원 특활비도 사실 알고 봤더니 이명박이 개발한 일종의 어떤 재테크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았고. 박근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은 조금 단순 무식하게 했고 네. MB는 이제 밝혀져 봐야겠지만은 조금 노련미 그 기업 비즈니스를 동원했는지 좀 부드럽게 했고 이런 차이 같아요. 중국이요. 그 위성 하나 쏘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2조 정도면 가능해요.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과 한 몇 조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불과 몇 조, 한 1, 2조 정도면. 근데 강을 망가뜨리는데 22조를 썼고요. 지금도 돈이 들어가요. 관리 비용으로.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 정도 실패한 대통령은 뭔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오비일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이 딱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될 시점에서 수자원공사는 왜 이 많은 소리들을 파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김백준이 등장하는데요. 서류를 보내고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예. 공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거기에 김백준이라고 사인을 하고 이명박의 대리인이라고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정호영 특검 이후에 발견됐던 문서인데 지금에 와서 이게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140억을 김경주 씨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LA 총영사였던 김재수. 예, 김재수. 근데 김재수 씨가 지금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국적을 어디로 가지고 있습니까? 김재수는요. 네. 외교부 최초 미국 국적 대한민국 총영사라고 합니다. 아, 미국 아, 국적이구나.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못 들어오고 지금 외국에서 떠돌아다니고 있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140억 원을 돌려받는 이 과정에 지금 김백준, 김재수, 청와대 이런 데 관여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당선자 또는 대통령이라는 직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으나 MB가 개인과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혼돈했던 건 아닌가 이런 혼용시킨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이요 검찰이 원세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로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명박 씨가 생각보다 빨리 어쩌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중으로도 좀 소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은 아니고요. 전두환 골목 성명. 막 마음 급하시죠? 빨리 조사 받아야 된다고. 아니 저는 아. 제가 받았던 재판과 조사와 그 치욕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인의 또 왼수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죠. 정치 보복이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걸 네. 보여주셔야죠. 저는 MB가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정치 보복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김백준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팩스를 보내요. 김백준이 에리카 김한테 팩스를 보내는데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라고 이렇게 적어 보내면서 그 밑에 서명란에 보면 이제 대리인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인감을 이렇게 줘서 어떤 법적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처럼 김백준은 이명박을 대리했다는 공증된 문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나온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명박이 그러면 결국에는 김백준이 그 일을 한 것은 이명박 대신해서 한 거니 그 자체는 다스는 이명박 거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문서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황이나 증언보다 더 명백한 문서. 저는 요즘 이명박 다스 얘기만 나오면요. 2007년 겨울 어느 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계속 우리 당시에 우리 당 대통합신당인데 대통합신당 정봉주, 박영선 또 이제 허인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다스 BBK 했는데 그때 돌아가는 심정인데 우리나라가 그때로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잠깐 멈춰 가더라도 털건 털고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제3자인데도 이해할 것 같아요. 화살은 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쏘아져 있었지만 바로 옆에서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은 억울한 지점이 너무나 많았던 상황이잖아요. 언론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털려고 털었어요. 박연차 문제 같은 것들을. 근데 실제로 뇌물이라는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격살인을 시도합니다. 국정원 통해가지고 논두렁시계라든지 지금도 새누리당에서 뭐 640만 달러인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소명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소명할 수 없는 부분을 끌어다가 마치 권양숙 여사 등이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몰고 가고 있어요. 물타기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두렁시계는 국정원 안기부 작품이었다는 걸 확인됐고 국정원 작품이었던 것. 최근에 기록 유출 관련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으로 조사를 하니 많이 했던 그 사건의 시작이었는데요. 이 최근에 기록원 정보 유출 TF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것이야말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당시 이명박 청와대 비서실에서 국가기록원에 자료도 다 주고 성명서 초안도 주고 뭐 다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청와대가 진두지휘한 어떤 노무현 대통령 모욕주기 내지는 수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것이 만들어지고 국정원에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져서 수사가 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지금 이명박은 측근에서 발언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수사는 엄연히 다른데 마치 일부 또 종편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이명박의 그 워딩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두고 비슷하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의한 희생이었으면 우리 이명박도 정치 보복에 의한 희생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을 속칭 털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 집들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동선에 나랑 가까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치적인 그게 바로 이명박 말처럼 정치적인 수사이거든요. 정치 보복적인 수사. 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완전한 모멸감과 말살을 당한 뒤에 대통령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바로 옆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을 인자를 수천 번 쓰면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똑같은 비유를 들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표현을 세게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노의 마음을 단어를 직접 썼다는 것은 맞아.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명박 MB가 지금 완전히 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 까자. 우리는 뭐 안 것 없는 줄 아냐 해도 오히려 다 까봐라. 뭐 깔라면 까봐라. 뭘 가지고 있는데 지금 MB가 할 이야기 없을 것 같아요. 할 이야기. 근데 그쪽 사람들의 그 평상시 때 언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 NLL도 그런 식이잖아요. 뻔한 문서를 갖고 반대로 해석해서 선거에 써먹었잖아요. 증명되지 않은 것들 몇 개를 들고 나와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작되어 있는 부분을 공방으로 가야만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똑같았구나. 그렇죠.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중에 가짜 물타기 조작된 것들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죠. 네, 그건 정두원, 김희중 씨가 다 해줄 겁니다. 정두원하고 김희중 씨는 일단 국민들한테 선포를 해야 돼요. 네. 나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예전하고 달리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정두원, 김희중 이제 과거를 떠나서 내부 고발자들은 옛날에는 보호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보호가 됩니다. 국민들이 정두원, 김희중 씨 보호합니다. 아, 그래도 불안해 죽겠어요. 그 뭐랄까 주군을 배신한 그 죄책감에 나 이런 식의 문서가 나올까봐 걱정돼 죽겠네. 김희중은 지금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고 어떤 언론은 죽은 등 뒤에 칼 꽂은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예. 진짜 사람의 비리는 그 정도 측근이 불어버리면요 이명박 자체가 멘붕돼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진실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딸 앞에, 아들 앞에, 가족 앞에. 맞습니다. 이럴 때 가장 진실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할 때 우리는 이제 가족 앞에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중에 대부분 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는 김희중 씨가 가족에 부끄럽지 않는 아빠 뭐 이런 얘기를 표현했다는 것은 마음을 독하게 먹은 거죠. 이것은. 그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국회에서 선서해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은 뭐 누구는 선서를 그래서 안 했잖아요. 저 누군가요? 조윤선. 조윤선. 안에서 효력이 없다? 그런 논리? 그렇죠. 에이, 진짜. 조윤선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면 틀림없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거라고 봐서 국회에 선언을 안 한 거예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시련이 있을 거고 본인에게 시련이 있을 거다라는 걸 선견지명한 거죠.